19강부터 21강까지는 챕터 9 가격 관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장에서는 가격의 개념에 대한 이해, 가격 결정의 원리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그리고 다양한 가격 정책과 실행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화폐 양입니다. 마케팅 믹스 중에서 제품 유통 촉진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반면에 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이런 흐름이 반대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제공받는 효용에 대한 대가로 판매자에게 대가로 지불하는 금전적 가치를 우리가 가격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효용에 대해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전적 대가 또는 그 구매 당사자 간의 거래의 대상이 되는 어떤 효용의 제공에 대해서 대가로 지불하는 금전적 가치를 의미하는데요. 등록금의 경우도 가격에 해당됩니다. 운임도 가격에 해당되고요. 세금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서비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세금이죠. 그 다음에 각종 회비, fee 있죠. 어떤 클럽이나 단체 같은 데 가입됐을 때 그 단체나 클럽 같은 데, 서클 같은 데 가입했을 때 그 가입으로 통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심리적 만족감도 있고 사회적 관계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회비, 이런 것들도 다 가격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가격 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내부의 요인으로는 원가가 있죠. 원료비, 인건비, 생산 요소 가격, 이런 원가들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죠. 원가가 비싸면 아무래도 가격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겠고요. 또 기업이 전략적 가격 목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고가격 정책을 쓰는 경우 가격이 높아질 수 있겠고요. 전략적으로 또 저가 정책, 또 원가 우위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또 낮아질 수 있겠고요. 또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다. 판매량 자체를 늘리게 할 때는 가격을 낮추는 경우가 있겠고, 수익성을 단위당 이익을 높이려고 할 때는 가격을 높이는, 이런 기업의 전략적 목표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기업 외부의 요인, 시장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질 수 있겠죠. 영향을 미치겠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아무래도 올라가겠고요.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는 이런 것을 볼 수 있고요. 수요가 많은 상태에서는 역시 가격을 좀 인상해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판매가 가능하겠죠. 경제상 불경기냐 호황기냐에 따라서도 가격은 결정을 좀 달리 할 수 있는데, 불경기가 되면 가격을 아무래도 가격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 경향이 있겠죠. 또 경쟁 제품의 가격이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을 또 달리 할 수 있고요. 정부의 물가 정책, 특히 공공재의 경우에는 물가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각종 규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가격 결정에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또 소비자가 인식한 가치, 해당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인식한 효용 가치가 얼마나 크냐, 효용 가치를 높게 인식하면 가격의 상한선은 높아지게 되겠죠. 높은 가격을 매길 수가 있겠고요. 효용 가치가 낮으면 가격을 높일 수가 없겠죠. 또 기업의 어떤 전략적 목표, 즉 시장 점유율이 높이려고 하는 경우에는 가격을 낮추는 경향이 있고요. 수익성을 높이려면 가격을 높이고요. 판매 목표, 즉 판매량을 많이 할 것이냐, 판매액을 많이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또 가격 전략이 달라지고요. 또 판매를 정해진 수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매길 것인지 달라지겠죠. 또 경쟁적인 관점에서 경쟁자를 퇴출시키기 위해서, 또는 경쟁자와 같이 간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또 가격이 또 거기에 맞춰서 달라지겠고요.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도 가격 정책, 유통망을 확대하기 위하여 마진, 중간상의 마진을 조정하여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겠고요. 또 생존을 위해서 생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때 가동률을 유지해야 된다. 이럴 때는 가격을 낮춰서 최소한의 이익을, 마진을 붙여서 가격을 결정하는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가격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상한선이라는 것은 맥시멈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의 수준을 말하고,
하한선은 가격을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낮출 수 없는 수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격의 상한선은 그럼 얼마까지 가격을 높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이 소비자가 인식한 효용 가치와 인식 가치에 따라 달라지게 됐습니다. 효용 가치가 가격의 상한선이 되겠습니다. 주관적으로 효용 가치를 크게 인식하면 상한선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같은 제품이라도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달라지면 효용 가치가 높아지겠죠. 증폭 제품의 경우 예를 들 수 있는데 부가 서비스를 통해서 효용 가치를 높여서 가격의 상한선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식 가치는 제품에 대해서 인식한 가치는 가격분의 효용 가치입니다. 그래서 인식 가치가 높아지면 선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매 확률이. 그래서 인식 가치를 높이려면 이 분모가 되는 가격을 낮추거나 분자가 되는 효용 가치를 높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인식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먼저 가격보다는 효용 가치를 먼저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데까지 높이고요. 더 이상 높아지지 않을 때 그 다음에 가격을 낮춰서 효용 가치를 인식 가치를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 가치를 높이면 인식 가치는 즉 가격에 대비한 효용 가치의 상대적인 어떤 가치 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식 가치가 높아지면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럼 인식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제품의 효용 가치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가격을 같은 효용 가치라면은 가격이 낮은 경우에 인식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죠? 또한 같은 가격이라면 효용 가치가 높은 경우에 인식 가치가 높아지겠죠. 가격의 하한선은 평균 원가가 되겠습니다. 가격의 상한선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비자가 인식한 효용 가치인 반면에 가격의 하한선은 평균 원가가 되겠습니다. 이 평균 원가보다 낮은 가격을 매기게 되면 장기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견딜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 평균 원가 이하로 가격을 낮출 수 없다. 그래서 평균 원가가 하한선이 되겠고, 그래서 가격은 이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평균 원가, 가격이 하한선이 되는 평균 원가는 생산 판매량의 변화에 따라서 변동한다는 것이죠. 생산 판매량이 증가되게 되면 단위당 평균 원가, 한 개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가 내려가게 되겠죠. 그 내려가는 이유는 바로 고정비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 고정비는 생산 판매량이 많아져도 총 고정비는 일정하다는 것이 있죠. 그래서 생산 판매량이 늘어나면 고정비는 100개 생산하나 200개 생산하나 고정비는 일정하기 때문에 100개 생산할 때 고정비가 100만 원이면 단위당 고정비는 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200개 생산할 때도 고정비가 100만 원이라면 단위당 고정비는 200개 생산할 때는 5천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동비는 생산 판매량에 따라서 비례해서 증가되기 때문에 단위당 변동비는 변함이 없죠. 그래서 생산 판매량이 증가되면 이 단위당 고정비가 크게 내려가기 때문에 평균 원가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균 원가가 내려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원재료를 구입할 때 대량으로 구입하게 되면 이 변동비조차도 다소 감소하게 되겠죠. 변동비는 이 생산량에 비례해 들어가는 비용인데 인건비라든지 직접 인건비라든지 또는 원재료 값인데 원재료도 대량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단가가 내려가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면 규모 경제 효과 아까 말씀드린처럼 원재료라든지 직접비 변동비조차도 규모 경제 효과 때문에 내려가게 되겠고 또 학습 효과로 인해서 동일한 인건비를 지급해도 숙련 또는 학습에 의해서 단위당 시간당 생산량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런 규모 경제 효과와 경험 효과 그리고 고정비, 평균 고정비, 단위당 고정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생산 판매량이 들어가면 평균 원가가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하는 기업과 소량 생산하는 기업에 있어서 그 가격의 하한선이 다르기 때문에 대량 생산하는 기업이 가격에 경쟁력이 있다. 즉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하한선이 굉장히 더 낮아지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동일한 가격이라면 원가가 낮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다. 그런 이런 점이 있겠습니다. 평균 원가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생산 판매량에 따라서 변동한다. 생산 판매량이 증가되면 평균 원가는 어떻게 되죠? 내려가게 되겠죠.
내려가면 이익이 더 발생하거나 가격을 낮추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비는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단위당 고정비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가가 낮아지는 거죠. 바로 고정비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변동비 중에서도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생산 규모, 직접 농비 같은 경우도 생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대량 생산, 대량 구입하기 때문에 규모 경제 효과와 학습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또 평균 원가가 단위당 원가, 생산 원가 또는 판매 원가는 낮아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판매량에 따라서 생산 판매량에 따라서 규모 경제 효과와 경영 효과가 제품 평균 원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가격은 다시 또 가격을 얼마로 매기냐에 따라서 판매량이 또 변화를 가격을 비싸게 하면 판매량이 줄어들죠. 또 가격을 낮추면은 판매량이 늘어나서 또 원가가 내려가는 이러한 가격과 판매량과 평균 원가는 변화 과정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잘 고려해서 가격을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도표를 보면은 현재 생산량이 1,100개라고 가정하고 예상 생산 판매량이 200개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현재 생산 판매량에서는 이 원가의 곡선이 이렇게 내려가죠. 생산 판매량이 늘어나면 평균 원가가 내려간다고 했죠. 현재 생산량 100개에서는 단위당 가격이 1,000원이라고 그래요. 평균 원가가 1,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생산 판매량이 늘어나면 얼마까지 내려갑니까? 2배로 늘어나면 예를 들면 600원까지 내려간다. 이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럼 이런 경우에 가격을 800원으로 매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생산 판매량의 Q에서 100개에서 1,000원이었는데 평균 원가보다 낮은 800원을 매기게 되면 이건 사실 앞서 설명한 거와 좀 차이가 있죠. 평균 원가 이하로 매길 수 없다 그랬는데 이렇게 매기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까 생산량과 가격과 원가에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그랬죠. 연관관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800원으로 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산량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산 판매량이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남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가가 600원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이 800원으로 정했을 때 현재 생산량에서 1,000원의 평균 원가가 1,000원인데 1,000원보다 낮은 800원을 매겼을 때 물론 손실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800원을 했을 때 판매량이 Q- 즉 200개, 2배로 늘어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200개로. 그때 원가는 600원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00원이라는 단위당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을 얼마로 매기냐에 따라서 판매량이 달라지고 그 판매량의 변화에 따라서 또 원가가 변동하는 이런 관계를 잘 분석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 생산 판매량에서의 평균 원가보다 낮은 가격을 매겨서 매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어. 뭐가 가정될 때입니까? 이렇게 가격을 낮췄을 때 생산 판매량이 증가된다. 그리고 그 증가된 생산 판매량 원가가 가격보다 낮아진다. 따라서 이익이 발생한다 하는 것이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가격 정책.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수요의 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요의 변화율을 말합니다. 가격이 변화하면 수요가 그에 따라서 변화하죠. 예를 들면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가 증가되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감소하는 이런 것을 수요 가격 탄력성이랍니다.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제품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타겟 마켓 고객에 따라서도 가격 탄력성은 다릅니다. 가격 탄력성이 큰 제품이 있고 작은 제품이 있습니다.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의 변화가 별로 크지 않죠. 그럴 때는 가격 탄력성이 낮다고 하고요. 사치품의 경우에는 가격 탄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고요. 가격이 내리면 수요가 증가하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에 따라서 수요의 변화율, 즉 가격이 10% 변했을 때, 10% 변했을 때 수요가 몇 퍼센트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자, 가격 탄력성은 E라고 표시하면서 elasticity이기 때문에 E라고 표현하고 절대값을 씌워서 절대값이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때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절대값이 1보다 적을 때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격 탄력성이 1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가격의 변화율에 따라서 수요의 변화율이 가격이 10% 변했을 때 수요가 10% 동일하게 변화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이 됩니다. 그때 수요의 가격은 1이 되죠. 1보다 크다는 얘기는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수요의 변화율이 더 크다는 것이죠. 가격이 10% 변했을 때 수요가 20% 변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2가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절대값을 씌웠냐면 가격과 수요는 반비례하게 되죠. 역상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서 물론 이제 가격이 올라갔을 때 수요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일반적인 경우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고 하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이 10% 변했을 때 수요가 5% 변했다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5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경우와 작은 경우를 구분해서 큰 경우의 가격 전략과 작은 경우의 가격 전략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생필품은 가격 탄력성이 작죠. 가격이 변화돼도 수요가 크게 변동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쌀 같은 경우에 가격이 크게 오른다 그래서 수요가 갑자기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그죠? 가격이 내린다고 해서 쌀을 또 더 많이 먹는 것은 소비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비슷하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은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고가 정책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높여도 수요가 가격 탄력성이 적기 때문에 조금밖에 감소하지 않죠. 그러니까 가격 올리는 것이 유리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런 경우에 생필품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아서 기업이 고가 정책을 쓰게 되는데 이때는 생필품 같은 거나 공공재 같은 경우 차비 버스 요금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가격이 비싸도 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올려도 수요가 줄지 않고 가격을 내려도 크게 수요가 증가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고가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고려해서 정부가 가격 규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즉 가격 탄력성이 작은 경우 고가 정책을 쓰게 되는데 그 고가 정책이 물가라든지 국민 경제 생활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그랬을 때는 가격을 올릴 수 없도록 규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격 탄력성이 큰 경우에는 가격을 조금만 낮춰도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격을 낮춰서 수요가 크게 올라간다 싶으면 가격을 낮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런 경우는 또 다른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명품 같은 경우는 프레스티지 굿, 권위 제품이라는 권위 가격을 적용하는 제품입니다. 이런 사치품 또는 권위 위신과 관련된 제품은 가격이 비쌀수록 오히려 구매가 촉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만 원짜리 명품 또 100만 원짜리 명품이 있을 때 30만 원짜리 명품이 수요의 가격 탈에서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에는 30만 원짜리가 더 많이 판매돼야 될 것인데 인데도 불구하고 100만 원 경우에 오히려 더 수요가 더 증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특별히 위신 제품 또는 권위 가격이라고 합니다. 경쟁 구조와 가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구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배운 바와 같이 순수 경쟁, 즉 완전 경쟁 시장과 과점 시장, 그리고 독점 시장과 독점적 경쟁 시장으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경쟁 시장, 즉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다수의 경쟁자가 동일한 제품을 가지고 경쟁을 하겠죠. 그리고 진입 탈퇴 장벽이 낮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업이 가격 통제력을 갖지 못합니다. 이 가격 통제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기업이 가격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자동으로 결정되고 이 가격을 기업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 공급에서 결정된 가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품 차별화를 통해서 광고나 유통 촉진, 제품 차별화를 추구해서 독점적 경쟁 시장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이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 순수 경쟁 시장의 특징은 제품이 다 동질적이라는 것이죠. 동질적이기 때문에 가격을 싼 1원이라도 싼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게 되면 가격은 원가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다시 이제 공급이 줄어들면은 진입 탈퇴 장벽이 낮다는 것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도 있고 시장에서 나갈 수도 있다. 즉 공급량을 언제든 늘릴 수도 있고 쉽게 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이 낮은 제품 점점 낮아지다가 경쟁자들이 많이 빠져나와서 공급량이 줄어들면 다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한 회사가 공급을 줄인다 그래서 가격이 변동하지 않습니다. 한 회사가 공급을 줄인다 하면 경쟁 회사가 공급을 늘리기 때문에 그리고 제품이 차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회사가 공급을 줄이면 다른 회사가 공급을 늘리고 또 한 회사가 공급을 늘리면 다른 회사가 공급을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쟁시장이죠. 순수 경쟁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기업이 가격 결정권이 없고 가격 결정이 아무런 전략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점적 경쟁시장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이 독점적 경쟁시장은 경쟁은 경쟁인데 차별화된 제품으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별화된 제품에 대해서 독점적인 가격을 우리가 가격 정책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과점시장은 소수의 경쟁기업이 성숙기 안정된 시장에서 서로 견제를 하면서 서로 몇 개의 두 개 내지 세 개 기업이 서로 안정된 상태에서 과점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제품이 거의 유사하고 약간의 차별화는 있을 수 있으면 거의 유사합니다. 요즘 이동전화 시장을 보면 아시죠? KTF나 SK, 그리고 LG 뭐 거의 비슷하죠 제품이. 뭐 큰 차별화가 약간 유사하고 차별화가 되긴 되지만 약간의 차별화 정도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과점 기업들 간의 가격이 거의 비슷하고 묵시적으로 가격을 서로 담합. 물론 공개적으로 서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담합을 하면 안 되지만 묵시적으로 가격을 비슷하게 가져가는 경쟁을 피하는 이런 가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경쟁자의 가격이 중요하겠죠. 과점자. 과점 두세 개 기업이 과점을 하고 있는데 경쟁자가 가격을 낮추면 다시 우리도 가격을 낮추는 뭐 이런 거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시장 선도자 가격을 따라갑니다. 시장에서 가장 점유율이 큰 가장 강력한 선도자 시장 선도 기업이 가격을 올리면 같이 따라서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또 확보나 방어하기 위해서 가격을 다소 조절하기도 하는 또 단골 고객 유지하여서 단골 가격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독점 시장에서는 한 개 기업이 독점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유사와 대체 제품이 없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밖에 공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가격을 올려도 공급 업체가 기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 올려도 구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독점 시장의 경우에만 사실 완벽하게 기업이 가격을 조정하고 가격 전략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앞서 우리가 설명한 바와 같이 가격 탄력성이 적으면 고가 정책을 쓰고 가격 탄력성이 크면 저가 정책을 써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독점 시장이 사실은 그러므로 독점 기업이 가격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기업에 유리하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가격을 조정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국민 경제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독과점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또 물가 정책에 따라서 또 규제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독점 시장도 사실 규제를 받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경쟁은 경쟁인데 차별화된 제품을 가지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 차별성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차별성 크기에 따라서 차별화된 가격을 쓸 수 있죠. 차별화가 클수록 가격을 높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회사 제품막이 밖에 그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동일한 유형의 제품의 공급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공급자마다 또는 브랜드마다 특성이 차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별화 정도에 따라서 가격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독점은 아니죠. 왜? 경쟁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독점의 경우에는 경쟁업체가 없기 때문에 규제를 받게 되는 반면에 독점적 경쟁시장은 경쟁시장이긴 하지만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별화 요소를 가지고 가격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가격 정책을 쓸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비가격 경쟁에 주력합니다. 비가격 경쟁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격보다는 가격을 경쟁하게 되면 또 경쟁자들이 따라서 오기 때문에 가격 뭐 서비스를 차별화한다든지 상표 이런 것들을 차별화를 통해서 독점적인 차별성을 확 강화해서 독점적인 경쟁 시장으로 이동하고 즉 차별화된 제품에 있어서는 우리 회사가 독점적인 지위를 누린다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가격도 어느 정도 차별화된 가격 즉 고가 가격도 아주
표준화된 저가 모델을 가지고 또 저가 가격을 쓸 수도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경쟁적 특성에 따라서 경쟁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가격 전략을 달리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완전 경쟁시장에서는 기업이 가격을 절대로 결정할 수 없고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독점 시장에서는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자와 서로 묵시적인 담합 또는 시장 선도자의 가격에 따라가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독점 시장에서는 기업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나 각종 독과점 규제법과 물가 규제에 저촉을 받는다 하는 것이고 독점적 경쟁 시장은 경쟁 시장이긴 하지만 제품의 차별화를 통해서 차별성을 바탕으로 가격 전략을 가격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독점적 경쟁 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격 차별화를 제품 차별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